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얘기를 반만 믿어라. 최근 2년 동안 모든 대한민국의 유튜브에서 중국 경제 검색하면 중국 위기다, 망했다, 폭망했다, 피크다, 끝났다는 얘기들로 넘쳐났어요. 근데 작년 중국 GDP는 5%입니다. 그럼 5%는 전 세계에서 인도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오만한 무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중국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것이 있는데, 근데 보는 관점은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성장이 높으면 이건 버블이다. 성장이 떨어지면 이건 위기다. 이렇게 그냥 양분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뭔가 했을 때 항상 헛발질을 하고 당하는 이유가 큽니다. 우리가 마늘 분쟁, 어업 분쟁, 최근에 한복 분쟁까지 왔지만 그 많은 분쟁에서 우리가 한번 속 시원하게 중국한테 화풀이하고 사과받은 적이 있나요? 없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2년 동안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아마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중국 관련되는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등 하던, 예를 들면 이제 백개원이 망했고, 3년 전에 1등했던 헝다도 망했고, 그럼 1등 하던 회사가 부도날 정도면 중국은 다 끝났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대우건설 부도났었잖아. 1등 하던. 대우건설 부도났다고 한국건설이 다 부도났냐고요. 1등 하는 회사만 부도났지 2등부터 10등까지는 중국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요것은 3년 동안에 보통은 중국이 경기가 과열되면 항상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경기 과열을 규제하고 그걸 푸는데 이번에는 3년 반을 규제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하게 코로나라는 것이 3년 동안 같이 겹쳤기 때문에 이게 훅 꺼진 건데, 중국의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왜 꺼졌냐? 그게 이제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래요. 정부가 눌러서 그런 건데 결국은 결제하지만 정부가 그걸 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데, 중국 정부가 3년 반 동안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갖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 싹 다 풀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 통계를 보면 중국 부동산, 100대 부동산에서의 매출액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시그널이 이미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중국이 부동산에 플러스가 났다는 걸 아무도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에서 그간에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끝났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이제 6개월 만에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얘기를 이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반만 믿고 팩트를 체크해봐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 중국 딱 3번 가본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 3번 가보면 다 안다고 북경상해 심지어 놀러 갔다 오면 다 안다고 그러는데 30번 가보면 어떻게 되냐? 잘 모르겠는데 300번 가보면 도대체 모르겠네. 3년을 살아보면 중국을 우리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러는 것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많은 얘기, 부동산 얘기도 수없이 하고 하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중국어 되냐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중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냐,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냐,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영어도 안 돼.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적도 없어. 일해본 적은 당연히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이 망했다, 흥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냐고요. 근데 지금 최근 3, 4년간에 한국에서 나온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중국 전문가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그 4가지 기준에서 다 맞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뷰를 쓰면 쓸수록 이제 클릭을 많이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그래서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이 중국을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엉터리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경제를 다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국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아. 이것도 우리가 지향을 한다. 팩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얘기는 저것은 결자 해지다. 그래서 왜 결자 해지냐 그러면 중국의 고속철도를 보면요.
북경에서부터 항저우까지 상해까지 오는 고속철도를 지도에서 보면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산까지는 고속철도를 썼으니까 뱀처럼 막 구불구불해요. 가다가 보면 이상한 길로 갔다도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건설 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비용이 뭡니까? 토지 보상 비용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것도 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가는데 중국은 이게 지도상에서 일직선이면 실제적으로 고속도로는 똑바로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손쉬운 운전하는 그 차는 중국 KTX 기관사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수도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땅이 이게 중국은 국가급이다. 그래서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세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놓는다? 자로 줄대 가지고 거기는 기업, 집 이거 다 다른 지역에 대토해주고 똑바로 길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SOC 인프라가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건설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이 정부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방 세계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정말 수요가 없냐. 저 수요가 죽었어. 뭐 앞으로 10년 동안 뭐 이게 집 지은 걸로 보면 문제가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빈집이 뭐 1억 3천만 채래, 6천만 채래, 그거 소화되려면 10년, 20년 걸려야 돼. 이런 얘기도 한국 언론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의 가구 수가 얼마냐면 그 4억 2천만 가구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도시화율이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3억 6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억 3천만 가구가 빈집이다 그러면 뭐 대도시든 뭐든 간에 세 집 중에 한 채가 비어야 돼요. 그럼 북경상해 심천을 한번 가보면 세 집 중에 한 집이 비었냐? 아니요. 집이 없어서 난린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서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투기는 누가 조장하냐면, 이런 이야기도 정부가 조장을 하고, 법으로 꺼트린 것도 중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세수에 작게는 30%, 많게는 300%를 토지 매각 대금으로 그걸 회수를 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왜 어렵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코로나 때 방역비용을 너무 많이 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엉뚱하게 때려잡는 바람에 토지 사용 대금을 이게 매각해서 받아야 되는데 땅이 안 팔린 거죠. 그래서 지방부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이 집 안 살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당소득 13,000불에서 25,000불 낼 때가 집 구매 부동산 투기가 가장 심해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도시화율이 한 65%, 66% 선입니다. 우리는 뭐 80% 훨씬 넘었고요. 그 얘기는 같은 추세로 가면 중국이 앞으로 적어도 15% 이상의 시골 사람이 도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1%씩 올라온다고 해도 1년에 1,400만 명이 이 시골에 도시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당 인구가 뭐 40에서 50만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우리 분당에 28배 되는 도시가 중국에서 생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 우리는 즉 보급률이 100%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전 수요나 대체 수요고 중국은 이것은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정책 오류로 과도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것인데 그러면 북경, 상해, 심천 대도시에 집 팔고 이제 떠날래 아니면 집도 살래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집 팔래 살래 그럴 때 파는 사람보다 살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중국은 우리는 보급률 80%에서도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65%, 66% 선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실수요를 감안하면 중국의 부동산은 제가 볼 땐 최근 3년간의 정부의 헛발질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요게 이제 소비 심리를 죽여서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나 이 소비가 한계가 왔거나 이제 보급률이 포화가 돼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어렵다는 건 맞지만 그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이 뭐 GDP의 30몇 %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고 하는 것도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가장 많았을 때 15% 선이에요. 근데 왜 30%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 시멘트, 가전, 가구, 자동차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부동산 관련인데 이걸 다 두드려 얹혔을 때 30%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는 것은 지표를 봐라.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의 매출액이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바닥쳤다. 그리고 아직 가격은 이제 밑으로 있지만 작년 이제 4, 4분기부터 특히 12월 달, 1월 달을 보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도 주식시장도 그렇죠. 그 주가의 진짜 저점은 가격 저점이 아니라 거래량 저점이 나와야 진짜 바닥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부동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